네, 안녕하세요. 러닝스폰지의 대표 이창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에서 아마다군 TV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모셔왔습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아마다군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물 투자를 주로 하고 있고요. 요새 그 월세 수익이 중요해진 만큼 요즘에 그 건물 투자가 많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건물 투자를 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는 그래서 직장인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얼마의 자산을 달성했는지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직장 생활은 좀 오래 했습니다. 22년 동안 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5년간을 직장 생활과 병행해서 아파트 투자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아파트 투자에서 나오는 그 수익으로 건물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자산은 늘지만 월 수익은 늘진 않죠. 어떻게 보면 아파트 투자로 일군 그 자산을 가지고 실제 인컴이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건물 투자로 성공적으로 잘 옮겨갔다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한 143억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 한 45% 정도 70억 가까이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몇 년 걸렸나요? 거기까지 달성하는데 딱 5년 걸렸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 회사에서는 자동차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좀 안 좋은 그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계속 다녔으면 그냥 거기는 이제 굉장히 복지도 좋고 외국계 회사이니만큼 직장 생활 하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다녔으면 거기서 계속 진급을 하고 잘 다니고 있었겠죠. 한국 철수하지 않을까요? 철수설이 좀 돌고 있는데 철수설은 1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와가지고요. 네. 그럼 결국 이제는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사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돈이 되나요? 네, 돈이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은 너무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이죠. 법원에서 부실해진 그런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이고요. 그렇지만 그 부실해졌다는 의미가 수익이 안 되는 그런 자산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요즘같이 전세 사기나 전세 사건 사고 많이 터져가지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한 이유로 월세로 돌리면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경매로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좋은 자산을 골라서 월세로 세팅을 한다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건물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한 1억 정도면 한 10억대에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은 어느 정도 되는 지역? 1억으로 접근하자면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은 좀 어렵고요. 네. 수도권 남부라든지 지방의 주요 도시의 도심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간평가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건물을 1억에서 1억 5천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린생활, 즉 근린생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고시원 건물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5억까지는 가능하고요.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 주택처럼 주택으로 포함이 되는 것들은 한 12억, 13억 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럼 좀 대표님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가서 네. 사실 지금이야 굉장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고 자산도 많이 넣으셨죠. 네. 회사 다닐 때는 오래 다니셨는데 네. 어떤 좀 삶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달라진 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을 100% 제가 통제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저를 위해서 또는 제 가족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남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바뀐 점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도 굉장히 크죠. 경제적인 달라진 점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경매했던 물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납니다. 아파트인가요? 건물인가요? 아파트입니다. 어디에 얼마짜리를 경매로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신혼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혼이었을 때, 실제 살 집을 경매로 알아보고 있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2억 초반의 물건이 1억 초반까지 떨어져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였고,
그걸 경매로 도전했지만 아쉽게 2등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아, 그럼 낙찰 처음 된 거는 다른 네, 낙찰된 거는 그건 아니었고요. 다른 물건. 혹시 어떤 거예요? 그것도 아파트였습니다. 아, 그럼 결국 그걸로 수익을 내셨나요? 네, 거기서 많이 수익이 났었죠. 그게 아파트였다고 네, 하셨던 네, 거죠? 아파트. 근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뭔가 경매로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수익이 좀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경매라는 것은 뭐 20% 혹은 30% 정도 시세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실패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아파트나 뭐 그런 주택을 경매에 들어갈 때는 이미 입지 분석이나 수익 분석을 다 하고 들어가고 얼마 정도의 마진을 예상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사정에 따라서 급매로 팔 수도 있고 뭐 사정에 따라서 뭐 인테리어를 좀 더 추가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지 뭐 손해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결국 퇴사하고 이제 전업 투자자로서의 삶을 결정을 했을 때 네. 집에서의 반대는 없었나요? 집에서의 반대는 그 순간에는 없었고요.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한 뒤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집안의 반대가 좀 있었죠. 집안의 반대라 하면 뭐 와이프의 반대였겠죠. 네, 배우자의 반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극복하기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네,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지만 자꾸 제가 성과를 보여주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로 하겠다. 나 회사 생활 그만하고 싶어 여보 했더니 그만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을 하면서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외벌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녀도 있었고 네. 몇 살 때 퇴사를 하신 거죠? 47에 했네요. 네. 아, 좀 무섭거나 두려운 거는 전혀 없었나요? 조금 뭐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저를 믿었죠. 그리고 저를 믿었고 이미 이제 월 1,000 이상의 어떤 순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지난 뭐 2015년, 6년에 투자했던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수익을 그렇죠. 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23년 초에 저점에 잡으신 분들도 불과 2년 만에 엄청난 수익을 냈을 그렇죠. 건데 지금 타이밍에서 젊은 좀 친구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저희는 21년도 말 22년도 초에 그 고점을 알고 있죠. 이게 고점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의 차이는 투자자로서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유동성이 최대 풀렸을 때 그 아파트, 그 자산들이 최고 올랐던 지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 정도라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하기 굉장히 쉬운 요새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침체기에 그런 것만 잘 분석하신다면 굉장히 크게 오를 부분을 많이 아실 수가 있죠. 만약 내가 무주택자다. 그 경우에 경매로 아파트를 살까요? 건물을 살까요? 그건 이제 금액대에 따라 좀 다른데요. 만약에 에쿼티가 좀 없다, 즉 이제 투자금이 좀 없는 분들은 주거도 해결하면서 월세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건물 투자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건물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정말 부자들만 하는 그런 투자라고 이제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1억이 안 되는 돈, 1억 정도로도 충분히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모든 건물은 거의 다 그 상층부에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인 세대에 살면서 그 밑에 세대, 원룸이나 투룸으로 이루어진 그 밑에 세대의 월세를 받으면서 굉장히 뭐 일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월세도 들어오고 주거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취를 할 때 돌이켜보면 신길동이었거든요. 네. 제가 살았던 건물의 가장 위층에는 이제 건물주가 사시고 네. 그 밑에 층엔 아들과 딸이 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저희 같은 자취생들이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보면은 화목하더라고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항상 며느리들이 잘 찾아와요. 같이 안 사는 며느리들도. 네. 그 건물의 가치가 뭐 굉장히 올랐겠죠. 특히나 또 엄청 신길동이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노년에도 그렇죠. 다 찾아오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좀 느꼈습니다.
그런 신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는 물건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즘 같이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을 때 재개발을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다가구나 상가주택도 그런 재개발지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한다면 나중에 10년 후에 뭐 15년 후에 거기가 이제 전부 다 새 아파트로 변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건물에서 굉장히 그 힘들다고 하는 엑시트도 자연스럽게 아파트 두 채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요즘에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재개발 지역이 거나 될 것 같은 지역에 건물을 사두면 나중에 그렇죠. 신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그렇죠.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거죠. 네. 실제 제 수강생 사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낙찰받으신 분이 그 금천구 시흥동에 그 재개발지에 받으셔가지고 추진위원회 가서 물어봤더니 입주권 2장이 나온다. 와.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건물을 경매로 샀을 때 임차인을 채우는데 힘든 점이 있다거나 사실 네. 아마 고민되는 부분들이 다들 그걸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내가 경매로 가지고 왔는데 공실이 발생하면 그렇죠. 어떻게 될까 그런 게 고민일 텐데.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총 17명이 건물주가 되셨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채 2달이 걸리지 않고 다 만실을 채우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월세의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이미 이제 선정을 해서 들어가신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요새 월세가 비싸죠. 방이 없습니다. 네. 방이 없으니까 월세가 점점 비싸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높아지니까 그런 걸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그 소위 맞아요. 말하는 건축업자 분들이 매입해서 집장사를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집장사를 할 수 없는 지금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신축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주택 건물은 다가구나 상가주택 이런 건물은 실제 근린생활시설 건물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건축비를 부담하면서 지어봤자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경매로 싸게 사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당연히 월세는 금방 채워집니다. 그래서 공실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실무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경매로 아까 뭐 간평가 10억, 12억을 내 에커티 1억에서 1억 5천으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네. 낙찰을 받으면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건가요? 모자라는 금액은 당연히 이제 대출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분들이나 수익이 증빙이 되는, 소득이 증빙이 되는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쉽게 대출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물건 자체의 어떤 담보물의 그 가치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대출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몇 프로까지 나오죠? 최대 90%까지 나옵니다. 정책이 막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대출이 많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대출이 6억까지만 나온다고 하도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이거 사봤자 6억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의 자격으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6억 한도에 문제 없이 낙찰가의 9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보통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가고 하는데 건물에는 그러한 세금적인 이슈가 없나요? 건물도 물론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해도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는 당연히 합산해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아파트처럼 이렇게 그 공시지가를 반영을 해보면요,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건물은. 네, 그래서 뭐 1주택이나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무주택이신 분들한테 뭐 이런 건물이 한 채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종부세가 많이 늘거나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좀 깔끔하게 지금 30대인데 네. 현금이 2억이 있다. 네. 무주택자다. 네. 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1억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조차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알고 있고 자산의 파이가 큰 거를 갖고 있는다는 게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이런 장세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건물을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이 막 나오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물론 이제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보통 주택이겠죠. 네. 의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사실 변곡점에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네. 분명히 규제는 들어가고 있고 네. 금리는 또 내릴 것 같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떤 비율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같은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유동성이라는 관점입니다. 즉, 국가에서는 계속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죠. 그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잖아요. 역사상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 때 우리는 이미 그 유동성의 그 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 유동성이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해도 건축비는 오르고 있고 땅 가격도 오르고 있고 모든 가격이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고 있는 와중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땅을 갖고 있는 한정된 땅을 갖고 있는 이 자산들은 아마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시간에 태우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유동성은 풀리고 있고 맞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 네. 한정된 자원이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결국 내 자산 가치가 극대화되는 그런 맞습니다.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도 하세요? 요즘에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황금성이 매우 다르죠. 네. 뭐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사기 때문에 황금성이 이제 좋은 대신 어떤 변동폭도 굉장히 크죠. 부동산을 한번 장세를 딱 맞이하면은 꾸준히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식이나 코인은 뭐 정책에 따라서 그날의 뉴스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 되는 이런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부동산이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마음이 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천구에 있는 건물이 가장 비싼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건물인가요? 그 건물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근린생활주택의 건물입니다. 근데 근린생활주택인데 상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용도가 고시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고시원 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고시원 너무 좀 관리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그런 고시원은 아니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서 제가 원룸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시원 건물이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에 지어진 건물이라 총 36세대나 들어가 있는 큰 건물입니다. 낙찰 받을 때 낙찰가가 그것도 경매로 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였어요? 그게 이제 28억 9천 정도에 나왔고요. 제가 그걸 살짝 넘겨서 감정가를 살짝 넘겨가지고 29억 200에 받았습니다. 아, 감정가를 넘겨서 넘겼습니다. 하신 살짝. 거예요? 네. 혹시 대표님만의 낙찰 받는 노하우가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22년도 초반, 그러니까 22년도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거의 정점에 와 있을 때고, 경매하러 법정에 가면은 막 수십 명이 막 있어가지고 복도에까지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쪽 건물의 시세를 발품을 팔면서 2달 동안 이미 시세를 다 깨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경매에 나왔던 그 물건은 누가 봐도 이건 40억 이상 부르는,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가면 네. 40억 이상 부르는 스펙이었는데 거기 30억이 안 되는 금액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싸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 높이 썼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쪽의 시세나 이런 걸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은 감정가의 높고 낮음, 그리고 그 떨어진 폭이 얼마나 나에게 마진을 줄 것인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입찰가를 정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살 때 좀 어떤 건물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네. 있을까요? 보통은 10년이 안 된 건물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건물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관리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10년이 넘어가면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시설들의 노후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강생 분들에게도 뭐 5년 정도 혹은 뭐 7년 이내 요 정도의 건물을 사야만 10년 안쪽에 어떤 그 상품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건물을 싸게 사고 취득 후에부터도 임차만 맞추면 손댈 일이 없이 하자가 없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로 건물을 사면 뭐 명도라든가 사실 잘 모르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 명도 네. 이런 게 막연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는 어렵지 않나요? 권리 분석이 이제 어려운 물건이 있고 쉬운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권리 분석이 어려운 물건은 경쟁이 좀 덜하죠. 그리고 권리 분석이 쉬운 거는 경쟁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물로 와서는 약간 양상은 다릅니다. 건물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명씩 들어오지만 네. 건물은 권리 분석이 쉬운 것도 10명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것들은 물론 그거보다 경쟁이 덜하지만 자칫하다가는 내 투자금이 묶일 수 있죠. 그리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에게는 오히려 경쟁이 살짝 더 있지만 권리 분석이 쉬운 물건을 우선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도 말씀하셨는데 명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는 일반적인 사항을 다 알려드리고 이제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할 때는 제가 1대1로 코칭을 해서 명도를 수월하게 다 만들어 드립니다. 명도를 한다는 건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때요? 그 분위기가? 분위기는 뭐 좋진 않죠. 좋진 않지만 이제 요즘에 분들은 세입자 분들은 젊은 분도 많고 해서 그분들은 낙찰자가 자기네 임차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미 법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안 좋은 케이스에 이제 걸렸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구제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예전만큼 그렇게 뭐 낙찰자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건물 투자나 아파트 투자를 할 때 돈을 뭐 조금 이런 잘못된 투자가 있을까요? 하나 정도만? 제가요? 네. 초보 시절에. 초보 시절에 없어요. 와. 그러니까 수익이 좀 적게 난 적은 있죠. 네. 그래서 매도를 했을 때 나는 예를 들어 한 4천 정도를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적게 됐다. 인테리어 조금 더 하면서 뭐 2,500이 남았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는 좀 있는데 뭐 마이너스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모두가 건물주를 꿈꾸지만 막상 건물주가 되는 사람은 소수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경매라는 이 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반 매매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명도 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시세보다 싸게 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를 다 맞췄을 때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매라는 이 허들을 넘었을 때, 넘고 나면은 이제 눈에 굉장히 많이 보이죠. 괜찮은 건물들이. 네, 그래서 경매라는 이 툴을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워보셨으면 합니다. 건물 투자로 잘 되신 분들이 사실 많지만 반대로 완전히 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경매로 우리가 사올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럼 망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예전에 그 폭등기 때 많이 지었던 분들이고요. 그때는 전세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전부 전세를 받아버리면 그 건물을 지었을 그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내가 들어가는 돈보다 전세금이 더 그렇죠. 많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고 무분별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건물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온 돈에서 또 짓고 하면서 계속 늘려나가는 겁니다. 실수를. 왜냐? 계속 그렇게 오를 줄만 알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식고 그런 임차인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와르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저희 예전에 신림에서도 잠깐 살았었는데 네. 제법 오래 전이에요. 뭐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유행했던 게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를 매입을 해서 거기 부동산 중개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팀을 이뤄서 그거를 사서 신축을 올리고 그걸 사서 신축을 올리고 이걸 반복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겠죠. 네. 본인이 이제 중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세를 맞추면 이게 얼마다 계산이 서니까 매입가보다 전세로 맞췄을 때 그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하셨죠. 다 터졌겠죠? 웬만하면? 네. 요새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들도 나오는 이유가 그게 우량하지 못한 물건이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터지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코치를 받아서 건물주 되신 분들이 한 17분 네. 정도 네. 계시다고 했는데 가장 좀 성공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이 있을까요? 한 분은 이제 여성분이었고요. 그 이제 뭐 이건 도배 장판 뭐 이런 인테리어를 이제 하시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나름 이제 직장인이셨다가 그런 프리랜서를 하시고 그 생활하고 계셨는데 한 2억 정도 자금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자기 2억밖에 없으니까 약간 썩은 빌라 사가지고 월세를 놓으면은 한 5, 60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을 이제 바라고 계셨던 분인데 그걸 사기 전에 먼저 건물주가 된 친구의 추천에 의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봉천동에 건물을 낙찰 받으셨는데 한 2억 초반으로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물론 이제 들어오는 그 임차인 분들의 임차 보증금을 빼면 회수를 하니까 1억대로 확 낮아지죠. 근데 그분이 받으신 그 봉천동의 건물이 순수익이 지금 50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한 달에? 네, 방이 19개짜리였어요. 네, 저랑 같이 임장을 가셨고 제가 너무 좋다라고. 근데 그분은 근데 2억이라는 그 작은 돈으로 살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쵸. 제 계산을 때려보니까 아주 빠듯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정말 그게 됐어요, 낙찰이. 그래가지고 지금 건물주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뭐 한 달도 안 돼서 만실됐고 그분이 뭐 도배 장판 이런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물 뭐 비용도 싹 꾸미시고, 굉장히 네, 절감을 싹 했겠네요. 꾸미시고 지금 500 이상이 나오고 계세요. 네, 그분이 굉장히 좀 인상이 남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지역에 받으신 분도 뭐 가만히 그냥 시간만 흘리면 아파트 두 채로 바뀌는 건물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월 한 2, 300이 나오니까 그분도 굉장히 성공적인. 저희 회사 팀원 중에 본가가 노량진인 친구가 있거든요. 네. 디자인을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투자, 재테크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친구죠. 부모님께서 다 세대인지 다 가구인지 그냥 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노량진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산 거죠. 네. 제 팀원이 아빠한테 맨날 왜 이 오래된 썩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냐, 팔고 네. 우리 아파트 가자라고 네. 해서 아빠가 아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렇죠. 라고 했다고 하길래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저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야 가만히 있어, 다 너 거야 라고 말했는데 네.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노량진이 네. 얼마나 핫해요. 엄청 핫하죠. 입지도 좋지. 네. 결국 거기가 바뀔 건데 맞습니다. 거기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와. 혹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네, 엄청나죠. 엄청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모르면은 그런 이제 멘트를 네. 하더라고요. 서울에는 뭐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요즘에는 아파트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땅을 갖고 있는 건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건물이랑은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 서울에 공급이 없잖아요. 완전 없죠.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렇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요. 뭐 비싼 지역 말고도 굉장히 뭐 우리가 뭐 음마 이런 거 뭐 빼고요. 음마 그런 거 재건축, 빼고, 네, 그런 거 음마는 빼고. 예. 뭐 재건축이고 재개발 글쎄요, 너무 많죠. 너무 뭐 장승배기 쪽도 굉장히 장승배기도 재개발 많이 있습니다. 지역인가요? 그쪽에. 네, 재개발 그 장승배기역 밑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모아타운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몰려 있고요. 장이동 쪽도 굉장히 핫하죠. 장이동 핫하죠. 네, 핫하죠. 그쪽은 뭐 그쪽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연신내역 쪽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도 다 지금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나 이런 거를 사두면 결국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다물권자라고 해가지고 네.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거를 사면 안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그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잖아요. 네. 입주권 하나만 나옵니다. 그 지역에 네. 여러 개를 가지고 다른 있는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지역에 다물권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네. 뭐 빌라를 뭐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근데 입주권을 한 개씩 주지 하나만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구별해서 이제 그런 것만 피해서 잘 사신다면 네, 괜찮습니다. 꼭 지금 월 현금 흐름이나 자산 가치를 떠나서 건물 투자를 하면서 좀 배운 점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월세의 힘을 좀 많이 느꼈죠. 제가 이제 예전에 고시원을 좀 했었는데 고시원을 할 때는 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물론 풀 오토로 제가 돌린다고 돌렸는데도 굉장히 긴급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시원은. 그리고 풀 오토면 매니저님은 계셨던가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게 돌아가요? 그게 이제 나름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최대한 제가 혼자서 왜냐면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뭐 IoT를 다 써가지고 뭐 모든 걸 다 조절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긴급한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게 생겨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방 안에서 누가 담배를 핀다든지 그리고 임차인 분들끼리 싸운다든지 그리고 이제 방음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싸워요. 싸운다든지 그리고 뭐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뭐 도난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월세 현금 흐름은 좋지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거를 관여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시간도 없는데 저는 회사에 묶인 몸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 건물 투자로 넘어오면서 이제 건물은 월세는 이제 보증금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경제적인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은 뭐 1년 동안은 뭐 저한테 연락이 올 일이 별로 없죠. 그쵸. 네, 시설만 멀쩡하다면 너무 쉽게 운영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나온 월세의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고시원 투자도 거의 소액으로 시작하신 거 아니셨어요? 네, 완전 소액이었죠.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고시원들 권리금이 뭐 3억, 4억씩 하지 않나요? 3억, 4억 기본이죠. 당시에는 어땠어요? 당시에는 이제 무권리로 많이 권리금이 없이 망해서 나오는 그냥 제발 인수만 해다오라는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권리금이 없는 물건 중에 초역세권으로 제가 골라서 살 수 있는 보증금이랑 이제 월세만 내고 그렇죠. 빌려서 저는 고시원을 운영해서 그 네. 차익을 먹는 구조고 그렇죠. 잘 됐을 때는 이제 권리금을 받고 매각을 할 수 있는 제가. 거죠. 네. 물론 그 시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인수하자마자 싹 제 돈을 들여서 한 3천 정도 들여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놨었어요. 당연히 그건 이제 기본으로 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게 만약에 너무 잘 돼 있다 하면은 권리금을 주고 살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걸 택했고 그렇게 해서 3천 들여가지고 뭐 2달 만에 다 만실을 했더니 회사 월급만큼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처음 알았죠. 아 이게 자산을만 키우는 게 다가 아니구나. 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고시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대학교 한 3년을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여름방학이면 이제 제 고향에서 친구 2명이 와서 3명이서 같이 있고 이랬어요. 이런 세입자 어떻습니까? 와 관리비 더 받아야죠. 제가 한 3년 사니까 거기 관리인은 계속 좀 바뀌셨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1학년, 2학년 갔다 와서 3학년 이렇게 한 3년을 살아서 건물주이자 고시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셨거든요. 모 연예인의 아버님이신데 그래요? 네, 강진구 출신의 모 연예인인데 네. 네,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오래 사니까 거의 너무 잘해주셨던 기억이 있긴 한데 네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진상 세입자들이 말씀하신 대로 늘기 나오죠.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여름방학 때는 진상이었지만 3명이 지냈으니까 사실 누울 데도 없었어요. 거의 뭐 밑에 이렇게 포개서 잤는데 네네. 막 새벽 2시까지 게임을 하면서 소리를 네네. 지르는 사람들도 네네네. 있었고 그다음에 홍어 갑자기 무슨 냄새가 엄청 와. 나서 이게 뭔 냄새지? 저는 사실 시체 썩는 냄새인 줄 알았어요. 혹시 누가 죽었나? 약간 노가다 하시는 이제 어르신이었는데 제 앞방이었거든요. 문에서 냄새를 맡아보니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건물주에게 이제 직통으로 연락을 드렸죠. 이상하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냄새가 난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 홍어를 엄청 많이 이제 드시면서 놔두고 이래서 냄새가 났던 거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냄새가 퍼지니까 너무 힘들었고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재밌게 살긴 했어요. 어렸으니까 뭐 20살, 21살 그렇죠. 이럴 때였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세입자로. 야, 너 그 고시원 지금 창문도 없는데 이거 25만 원 살지 말고 그냥 10만 원 더 주고 우리 고시원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약간 제가 기숙사처럼 만들어서 재밌었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서 이제 이 대학생의 비중보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을 그렇죠. 비중가 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좀 힘들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긴 하잖아요. 되죠. 그래서 일단은 대표님은 아파트로 시작했고 고시원으로 또 돈을 벌었고 지금은 이제 건물주로 가신 이 스텝을 밟으신 거죠. 네네. 지금 이 순간에 고시원은 추천드립니까? 투자로서. 아니요. 그 수익률이 이제 높은 게 원래 고시원, 이제 고시원의 대명사였는데 고시원이 지금 건물 제 수강생분들 건물 낙찰 받은 사례를 해보면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고시원보다 더 높게 나오죠. 건물이. 네, 그래서 왜냐면 뭐 1억으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 이제 1억이 다가 아니죠. 거기서 이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임차인들 보증금 뭐 10세대들, 12세대들 회수를 하면은 뭐 묶이는 자금은 뭐 6, 7천이 답니다. 근데 그 6, 7천 가지고 현금 순수익이 300 정도 나오니까 그 수익률을 따지면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두세 개만 하면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의 결국 가격이라는 거는 월세로서 맞습니다. 역산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수익률로. 근데 지금 전세가 없애려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 월세가 오르면 건물가는 오를 수밖에 오를 없는 수밖에 구조가 없죠. 지금 세팅이 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월세가 근데 이렇게 오르면 20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차라리 건물을 사야죠, 그러니까. 빨리 모아서 1억만 모아가지고. 근데 그 에쿼티 1억이라는 게요. 뭐 내가 꼭 저금을 해서 1억을 모으라는 게 아니고 직장인분들 신용대출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1억만 만들면 됩니다. 왜냐면 그 대출은 개인 대출이고 이 건물을 살 때 받는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별개로 이게 보는 별개로 거구나. DSR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1억이라는 에쿼티를 직장인분들은 만들 수 있어요. 뭐 3, 4천 정도 적금 있고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거 끌어가지고 1억을 만들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에쿼티를 만들어 썼고 그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건물을 짓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그럼요. 원래는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공사비가 이렇게 오르면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월세가 많이 나오는 네. 그런 건물 위주로 지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메디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객단가라고 하죠. 객단가 그쵸. 높은 임차인들이 올 수 있는 있네. 뭐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꼭 핵심지일 필요는 사실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보면은 물론 이제 메디컬이 강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맞죠. 너무 많은 것 같고 주변에 이제 의사들이나 개업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경쟁이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이라든가 경기도권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로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입지가 좋다는 건 사람이 많이 다닌다는 소리죠. 유동인구가 많다는 소리고. 근데 이제 그것도 서울도 있고 지방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둘 다 이제 수익형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걸 매도했을 때 매도 차익이 어디가 더 크냐? 당연히 서울 쪽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최소의 투자금으로 최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방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도 차익은 많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나는 수익률보다 나중에 이걸 팔았을 때 매도 차익이 더 중요해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로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님에게 건물주란 어떤 의미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는 시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도 없는데 시간만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돈이 없는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는 돈을 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인컴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여유롭죠. 시간도 많고. 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건물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을 오래 다니시고 투자를 작게 시작해서 이제 건물까지 오셨는데 네.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목표는 글쎄요, 뭐 계속 더 큰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도 물론 목표일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건물을 지어보는 것도 한 가지 목표일 수 있지만 최종 목표는 글쎄요. 제가 행복하게 살면서 남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갖고 싶다는 게 좀 최종 목표고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리조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리조트 같은 거. 그 리조트 안에 고급 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 제가 살면서 그렇죠. 리조트를 운영하고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뭐 이런 부동산을 좀 가져보는 게 마지막 꿈입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아마다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서 아마다군 TV를 검색하시면 채널도 나오니까 많이 들어가셔서 컨텐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물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배우기만 한다면 이렇게 적은 돈으로 실제 건물주가 돼서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공부를 좀 더 저와 같이 하신다면 굉장히 쉽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